그래서 프랑스 이슈가 뭐 하루 이틀 사실 불거진 건 아닌데 우선 지금의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에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제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 재정 불안 이런 쪽까지 같이 건드리고 있다 보니까 과거 이제 2011년에 남유럽 우리 재정 위기를 겪었잖아요. 네. 그런 이슈랑 비교를 해서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로 그런지 아니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미 너무 높은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재정 적자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긴축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의회가 여소야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한번 통과하기가 부침이 너무 심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프랑스의 재정 적자 비율이 거의 뭐 마이너스 5.8% 정도 되고 웬만한 주요 이제 유럽국들 대비해서 가장 높은 적자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EU에서 규정하는 권고하는 재정 준칙이라는 것이 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되는 수준의 재정 적자가 매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 지금 프랑스의 정부 부채를 보게 되면 한 114% 정도 돼요. 근데 EU의 권고는 60%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2배.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속도로 계속 가다가는 2029년, 2030년에는 거의 130%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추정치도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부채가요? 네. 지금은 프랑스는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제 옆에는 스투시 느낌 나는 힙한 옷을 입고 계신 빈센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아니 이렇게 캐주얼한 복장은 또 처음 뵙네요. 네, 날이 날이만큼. 네, 어떤 날인데요? 네, 긴 연휴를 앞둔 날. 아, 안경도 그러고 보니까 음흠. 이렇게 블랙 뿔테까지 오늘 네. 되게 어디 뭐 비보잉하러 하세요? 네, 안경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어디 출장 가는 날입니다. 출장이요? 네, 어디요? 네, 옆 나라로 갑니다. 아, 맞다. 오늘 옆나라 떠나시는 날이구나. 그래서 좀 힙하게 네. 입고 오셨군요. 자, 10월. 이제 우리 국장은 약 5일간의 휴장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미장은 달립니다. 네, 미장 달리는데 어디 가세요? 제 옆자리 지키고 계셔야죠. 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밤사이에도 또 다우와 S&P 500이 사상 최고를 경신을 했는데 오늘 하루에 하나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실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예상대로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셧다운의 평균 일수를 보니까 14일이더라고요. 14일. 네, 14일 동안의 셧다운의 평균 기간.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셧다운은 단기적인 악재,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S&P 500은 상승했던 통계를 갖고 있다. 평균적으로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밤에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 있잖아요. 쇼크였죠? 네. 근데 동훈 씨, ADP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회사가 HR 회사예요. HR? 네. 휴먼 리소스? 네, 인사, 급여 이런 시스템을 사스 방식으로 네. 하는 회사인데 ADP 그러면 미국의 노동 통계청처럼 뭔가 고용을 집계하고 고용 데이터만 하는 회사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하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네, 사실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저께 발표됐던 경제 지표가 저는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확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분명 미국 고용은 식고 있다라는 거. 자, 전반적으로 셧다운이 됐고 미국 고용은 식고 있고 파월은 어떨까요? 파월은 네. 마음이 착잡하겠죠? 네, 가을 타겠죠? 가을 타는 게 아니라 시장 기류를 타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명성님께서 보여주신 데이터 중에 하나가 네. 보통 연준 의장이 그런 시장에 대해서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네.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더 올라다. 근데 물론 그 단기가 뭐몇 개월인지 뭐 그거는 알 수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더 올랐다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뭐 다양한 통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쨌든 우리가 마냥 저점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고점에 대해서 이거 말도 안 돼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산업의 확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둔다면 말이 되는 지수 상승을 또 납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뭐 이런 게 있죠. 증시의 오랜 격언 중에 하나가 네. 오래 가는 사람이 강한 것이냐, 강한 사람이 오래 가는 것이냐.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라고 생각한다.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네.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버티기 위해서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전히 분산해야죠. 네, 자산 배분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양한 자산 배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들의 그 정치적인 것도 다 챙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챙기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떠먹여드립니다. 오늘 떠먹여드리는데 요 이제 금수푼을 저희가 모셔왔는데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분석실에 이영주 차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주입니다. 네, 오늘 첫 3프로 네, 출연이신 맞아요. 거죠? 네. 근데 아주 이쁜 네. 색동 스카프를 나는 또 이게 포인트로 신경을 쓰고 네. 나오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영주 차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시죠? 저는 이제 저희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자산 배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다 각자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최대한 좀 많이 파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자산 배분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유럽 쪽으로 아주 이제 핫포테이토가 되는 국가들이 많다 보니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유럽. 네, 아 근데 시작하기 전에 네. 이영주 위원이 생각하는 자산 배분은 뭡니까? 자산 배분은 이제 뭐 기관이나 개인이나에 따라서 다들 의미들이 다르긴 한데 가장 쉽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내 돈을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나누지 또는 던지지라는 게 자산 배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의 선호도 또 어떤 기관의 어떤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각자의 포트에 맞는 어떤 자산 배분의 계란 바구니를 들고 가자라는 게 이제 자산 배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장의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의 뭐 나이나 아니면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고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네. 뭐 나는 너무나 공격적인 투자를 잘 핸들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뭐 주식 100% 올라가는 주식은 올라타고 뭐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의 우리가 평균적으로 네. 자산 배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가장 훌륭하다, 황금 비율이다라고 생각하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이거 5대5로 가져가는 거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정말 지극히 상대방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5대5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새 어쨌든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주식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조금 높이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젊음의 기준은 몇 살이에요? 그것은 참 네, 아무래도 이제 20대, 30대, 40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살짝 생각은 껴주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 연령들은 이제 보통 6대4 주식에 대한 네. 비중이 6대4 아니면 뭐 7대3 이렇게도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그 외에 요새는 사실 주식하고 채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대체 자산들도 있고 또 일부는 현금까지도 이제 비중에 넣다 보니까 그런 비중은 얼마든지 좀 다양화될 수 있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성향에 맞는 비중을 선택하라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더 이제 시장이 예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나는 얼마든지 상관없어라고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정답은 없지만 본인 성향에 맞춰서 잘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자산 배분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미국 주식, 뭐 중국 주식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한데 오늘은 유럽 얘기를 또 가지고 네. 오셨는데 네. 유럽은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독일이 정말 핫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유럽에 불안의 그림자가 지금 싹 들어오고 네. 있다. 네. 그걸 이제 점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제 프랑스가 지금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아무래도 진짜 핫포테이토예요. 그래서 프랑스 이슈가 뭐 하루 이틀 사실 불거진 건 아닌데 네. 네. 유난히 이제 더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최근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비슷한 이슈들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이제 영국도 있어요. 그래서 영국까지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가 뭐 망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에 되게 연이 깊어요. 맞아요. 그 네. 가족 중에 있잖아요. 저희 고모부가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네네네. 네, 그렇죠. 네. 망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모부가 망했대요? 아, 이거 팩트로 얘기해 줘요? 네네네. 희망이 없대요. 희망이 없다. 네. 희망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기에는 이제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고 네. 해서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문제점에 있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문화적인 부분, 뭐 정치적인 부분이 다 이제 같이 포함이 되겠지만 우선 지금의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에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제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가 재정 불안 이런 쪽까지 같이 건드리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이 상황을 더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과거 이제 2011년에 남유럽 우리 재정 위기를 겪었잖아요. 네. 그런 이슈랑 비교를 해서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로 그런지 아니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프랑스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지금 프랑스는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예산안은 정부가 이제 긴축 예산안을 제시를 하는 거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프랑스는 이미 너무 높은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재정 적자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긴축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정부는 긴축 예산안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에 이제 의회가 여소야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한번 통과하기가 부침이 너무 심한 그런 상황이죠. 제가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제 테이블을 좀 같이 보시게 되면 지금 프랑스의 재정 적자 비율이 거의 뭐 마이너스 5.8% 정도 되고 웬만한 주요 이제 유럽국들 대비해서 가장 높은 적자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EU에서 규정하는 권고하는 재정 준칙이라는 것이 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되는 수준의 재정 적자가 매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또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프랑스의 정부 부채를 보게 되면 한 114% 정도 돼요. 근데 EU의 권고는 60%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2배.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속도로 계속 가다가는 긴축 예산안이 통과를 못한다라고 하면 2029년, 2030년에는 거의 130%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추정치도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부채가요? 네. 그래서 기준점이 물론 달라서 뭐 어느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프랑스는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독일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가 워낙에 이 나라는 조금 근검절약이 우리 인식에 딱 박혀 있는 나라기도 하잖아요. 재정 적자가 3% 언더에서 2% 정도 중반으로 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부채 비율도 60% 정도로 권고를 잘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마이너스 1%니까 역시 또 독일보다도 더 잘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부채도 40% 수준으로 이런 어떤 거의 이제 경제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프랑스도 독일도 거의 비슷했다라고 이제 독일 물론 더 앞서기는 하지만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프랑스는 상당히 재정 관리가 험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이제 경각심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피그스 국가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네. 지난 남유럽 위기 때 가장 문제가 컸던 국가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그리스가 유명하죠. 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적자 비율이 플러스로 돌아선 상태예요. 엄청 좋아졌네요. 예, 굉장히 2012년 이후로 허리띠를 정말 꽉 졸라매면서 재정 적자에 굉장히 힘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도 사실 수준이 좀 높기는 해요. 하지만 11년 대비 꾸준히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또 아일랜드 가장 문제가 또 컸었어요. 그리스만큼이나. 근데 여기는 재정 적자를 더 잘 관리를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을 같이 보이면서 지금은 부채 비율도 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의원님 이 표를 쭉 보니까 네. 의미하는 게 참 많은 표인 것 같은데 네. 2011년도에 피그스 위기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려워봤던 국가들은 지금 많이 네, 좋아졌고 맞습니다. 그때 약간 괜찮았던 국가들은 참 어려워졌는데 네. 영국 있잖아요. 네. 브렉짓 이후에 정부 부채 괜찮습니까, 영국? 영국도 지금 정부 부채 보시는 것처럼 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재정 적자 수준은 조금 프랑스랑 비슷한 수준이고 이제 부채도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영국 상황도 어렵고 사실 영국도 지금 똑같은 이슈로 같이 싸우고 있어요. 사실 프랑스가 의회에서 어떤 긴축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싸운다고 한다면 영국은 그냥 내부 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 네. 총리는
좀 확장적으로 재정을 쓰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이제 정권을 잡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그러려면 지지율도 좀 신경을 쓰고 아무래도 확장적으로 돈을 좀 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예산안을 쥐고 있는 재무장관, 리브스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긴축 쪽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둘 사이에 불협화음이 상당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영국 국채금리도 프랑스 국채금리 마냥 계속적으로 상방압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는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경제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진단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의회가 어떤 구조인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서 여소야대의 네. 구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프랑스 의회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딱 봐도 이게 세 개 진영으로 딱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가운데가 이제 정부, 여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큰 거대 야당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힘을 못 쓰겠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1야당 같은 경우가 좌파예요. 그리고 이 야당은 극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또 분리가 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워낙에 3당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야당들이 성격이 너무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정치 기반도 다르지만 네. 현재는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나오는 긴축 예산안을 이제 철회를 요구한다라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네. 둘이 정치적인 공조가 일어나서 더 정부가 뭔가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 야당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 어떤 상황이냐를 보게 되면, 자, 일단 정부 같은 경우는 중도예요. 그래서 긴축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재정 적자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EU 재정 준칙을 조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긴축 예산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1야당이라고 하는 곳은 말 그대로 전통 좌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확대 그리고 부자 증세, 그래서 당연히 긴축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야당이라고 하는 극우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이 당은 마린 르펜 기억하시죠?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이끌던 그 당이었는데 지금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이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당 같은 경우는 사실 프랑스 내에서도 다소 경제나 문화나 어떤 정체성 부분에서 조금 소외된 계층을 좀 대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이 퍼퓰리즘 기반 또 증세를 반대하고 긴축을 반대하는 노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또 하나 숨겨진 목적은 27년도에 대선이 있습니다. 마크롱이 이제 두 번째 임기이기 때문에 3선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권은 교체될 텐데 그러면 다들 좌파도 이제 극우도 집권을 목표로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제 증세를 하거나 또는 긴축에 주장을 이제 표를 얹으면서 굳이 이제 표를 떨어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정치적인 공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브렉짓 나온 지도 엊그제 같은데 네. 프랑스의 엑시, 프렉짓.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맞아요? 네, 브렉짓. 그랬지. 프락지가 아니고. 아니 어쨌든 그거 가능성 이제 슬슬 모락모락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프랑스의 상황이 브렉시트랑 또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달라요? 사실 이게 브렉시트는 어쨌든 EU 내에서 조금 동떨어진 위치에 있었잖아요. 사실 분담금 내는 거는 굉장히 많았는데 위치상으로도 지형상으로도 자꾸 이제 뭐 정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류 부분에서 좀 뒤떨어진다라고 스스로 느낀 부분도 있고 네. 워낙에 이제 국민적인 성격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 국가다 보니까 일찌감치 탈퇴를 한 거고, 사실은 지금 EU 내에서 독일하고 프랑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가 지금 먼저 손을 들고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하고는 조금 더 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브렉시트 있었을 때 시장 되게 충격 많이 받지 않았어요? 난리 한번 났죠. 아주 그러니까 갑자기 또 기억나는 게 그때 막 투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장중이었거든요. 네. 난리 나가지고 막 급락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럽들을 그러니까 연휴 앞두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봐야 되는 네. 게 꼭 예기치 않을 때 악재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된 악재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데 이렇게 곰다가 한 번 터지면 또 유럽이란 경제가 글로벌이 상당히 마켓 사이즈가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우리가 약간 등한시한 것뿐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농담으로 그 얘기를 브렉짓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시장이 막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네. 좋을 때 네. 찬물을 확 끼얹을 만한 프랑스의 그 규모가 영국만큼의 파장이 만약에 진짜 그렇게 발생이 된다면 있는 건가요? 네, 만약에 이제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네. 그 파장은 사실 더 클 수 있죠. 더 클 수 네.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프랑스가 나가는 게 아니고 연합이 깨지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거의 이제 중심이 되었던 원투 탑 국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나가겠다라고 하면 네. 사실 그에 따라서 나가려고 하는 국가들도 제법 있을 거예요. 이제 어쨌든 유럽 연합에 대해서 또는 유로 사용에 대한 동맹에 대한 결속력은 네. 일단 프랑스가 나간다고 하는 순간 이제 깨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위기가 혹시라도 과거 재정 위기가 무서웠던 거는 결국에는 유로 동맹의 존속 가능성이 위협을 받으면서 이제 무서웠던 그림이 있었던 거거든요. 피그스 때.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분명히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는 주제인 거는 맞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까 전에 의회 그 말씀 주셨잖아요. 네. 여소야대에서 야당은 계속해서 재정을 늘리려고 그러고 네. 여당은 어쨌든 이후에 존속해야 되니까 네. 준칙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2027년을 가면 갈수록 네. 내년에 되게 뜨거운 감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좀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 저는 사실 유럽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요즘에 스페인이 엄청 좋아요. 스페인이요? 네, 주가 지수 사상 최고치를 왜요? 경신하고 왜 있고. 거기는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왜냐하면 프랑스랑 스페인이랑 둘 다 관광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이 갈렸지? 사실 프랑스도 주가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로만 비교를 하면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좋기는 한데 네. 관광에 대한 비중은 프랑스보다는 스페인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프랑스 자체가 경제의 어떤 크리티컬한 이슈가 먼저 발생을 해서 지금 상황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정에 대한 불안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같이 접목이 되고 거기다 시민연대가 가세하면서 서로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커지는 건데 이제 다행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남유럽 재정 위기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정치의 어떤 이런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는 그림을 가져오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조기 총선을 실시를 하면서 사실은 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금 5번째 총리예요. 2번째 마크롱 임기 기간 동안 5번째 총리고 4번의 정부가 무너진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경제적으로는 뭐 어떨지 몰라도 사람들의 어떤 심리 또 기업들이 뭔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여건, 은행들이 무엇을 하기 위한 투자 여건 같은 것들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스페인과 지금 어떤 프랑스의 어떤 갈라놓은 그런 갈림길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뭔가 하려고 그러면 카운터 파티가 바뀌고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이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쭉 주셨는데 계속 이제 문득 내리속에 스치는 건 미국도 지금 재정 적자 심하고 네, 맞아요. 미국도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임계치를 넘었고 프랑스랑 매크로 지표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은 이런 걱정 사실 오늘 또 셧다운이 됐지만 미국 걱정은 별로 안 한단 말이죠. 네. 산업이 탄탄하니까. 아, 미국은 또 빨대를 많이 꽂아놨으니까. 뭐, 네.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빨대. 네. 네. 어디를 꽂아놨습니까, 빨대? 뭐 아시아에도 꽂고 저 유럽에도 꽂고 중동에도 꽂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위원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금 어쨌든 유럽 상황이 이렇게 불안한데 그럼 사실은 유로가 흔들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유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요? 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상대 통화인 달러가 약세를 가고 있기 때문인데 자, 달러가 약세를 갈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 지금 트럼프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금리 인하예요. 근데 그냥 금리 인하도 아니고 강한 금리 인하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추구를 하면서 계속 연준을 압박하는 그림도 나오고 이제 시장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리더십 있게 한 방향을 향하는 그림들이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지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레임덕
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있고 또 지금은 어쨌든 의견을 내기조차 어려운 이런 여소야대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쪽에선 이미 리더십을 많이 잃어버린 거죠. 이제 그런 그림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국가에서는 국채의 불안성을 굉장히 높이는 그림으로도 작용을 하는 거고 또 사실 미국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제 4월에 이제 국제 시장 같은 경우가 많이 흔들렸던 기억 분명히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말하라고 협정이다, 뭐 아니면 영구채를 가지고 뭐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분명히 흔들렸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어쨌든 통화 정책의 방향을 인하 쪽으로 이제 몰고 가면서 그런 부분이 지금은 환율 시장에 그렇게 역할을 하고 또 지금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국가의 리더십에 큰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뭔가 트럼프의 리더십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뭐 미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경제 국가가 그래도 일정 수준 컨트롤이 되면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림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산업적인 부분도 절대 배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큰 덩치가 지금 굉장한 성장주들이 끌고 가는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도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류의 산업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쵸. 물론 러우 전쟁이 끝나고 또 러우 전쟁이 이제 터졌고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트럼프가 이제 정치에 입문 다시 오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방위나 방산 쪽을 계속 강조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뭐 유럽 관련된 방위 업체, 방산 업체 또는 원전 이런 쪽이 다시 한번 이제 부흥을 가지려고 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도 맞지만 네. 그래도 지금까지 어쨌든 미국에서의 성장주 또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산업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 시기적으로 부각이 될 만한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처럼 완전 그 4차 산업혁명 자체를 이끌 만한 그런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뭐 유럽 국가들은 약간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해서 부진한 부분들이 있고 네. 특히나 프랑스는 우리가 이제 산업 얘기하면은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 시기상 그렇게 부흥을 하는 거지 산업적으로 프랑스가 우위에 점을 만한 뭔가 경제력을 이끌 만한 게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관광, 명품 브랜드 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저는. 네,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프랑스의 산업 구조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는 네. 있는데, 프랑스의 산업 구조는 사실 이중 구조예요. 이중이요? 네, 제가 이중이라면은 뭐가 네. 어떤 이게 구조죠? 듀얼 스트럭처라는 말로 아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챔피언 기업들, 뭐 슈퍼마리오급 기업들이 수출 기반의 고부가 가치 산업을 형성을 하고 있죠. 뭐 흔히 말하는 에어버스도 있는 거고, 네. 우리 또 명품 기업들도 많은 거고요. 또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지역 내수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아요. 이쪽은 이제 서비스 또는 일부 이제 제조 상품들을 이제 제조를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프랑스가 경기가 좋거나 할 때는 이 이중 구조가 잘 맞물려요. 위에서는 이제 수출과 이제 고부가 가치를 책임지고 밑에서는 내수와 소비 쪽을 이제 같이 들고 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프랑스가 어쨌든 산업 구조 자체는 우리가 조금 친숙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어쨌든 탄탄한 경제인 거는 맞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익숙할 건데 이 유럽 국가가 이제 역내와 역외 수출이 확실히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를 좀 보면 사실 역외 수출은 환율의 영향이 상당 부분 네. 우호적으로 작용했는데 네. 최근 6개월의 1년 전의 흐름을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로는 참 강세란 말이죠. 네. 더구나 트럼프의 관세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 보면 역외 수출이 네. 이제는 모티베이션이 아니고 오히려 경기를 짓누르는 그런 하방 요인으로 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네. 전반적인 그냥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기에는 네. 약간 지금 네. 공격과 방어가 왔다 아니, 갔다 왜냐면 하는 것 제가 사실 같아요. 프랑스 사람은 저희 아닙니다만은 그 희망이 없다는 그 멘트가 네. 되게 애국심이 많은 부분인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희망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네. 실제 경영,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이 여전히 버티고 있고 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자료 보니까 산업 전반에 말씀해 주셨던 그 산업 자체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산업 전반의 그림자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불안이 앞으로의 어떤 계획 실현이나 투자나 고용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다음에 이제 누가 어떤 당에서 정권을 잡을지 모르고 네. 지금 5번째 총리가 이제
신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매번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 총리 임기 기간도 굉장히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비즈니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다라는 건데 어쨌든 글로벌 수출국가 이런 탑티어 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외부에서 나오는 수출의 경쟁력도 있는 거고 또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도 다변화되는 그림도 있고 또 수요도 미국에서 경기도 좋았고 또 유럽 자체 내에서의 또 수출도 있는 거고 또 중국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전체적인 영업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그림 속이 사실은 지금의 가크주스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그림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사실 환율이 부담이 된다 수출 환경에는 근데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금융 자산에는 그래도 이것 때문에 버텼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프랑스 상황이 좋아서 뭐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유로의 강세를 워낙에 이제 점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연초에 자산 배분안을 내놓을 때 올해는 미국 외에 다른 나라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주제를 던지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워낙에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이제 향하는 그림으로 잡게 되면 다른 국가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고 그런 흐름을 타게 되면 결국에는 자금은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프랑스 또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거는 재미있는 얘기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우리가 이제 프랑스 상황을 너무 이제 정치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분리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혼돈을 정치적인 것과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까지도 이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진짜 프랑스 가게에서 느끼는 체감이 어떤지도 궁금하잖아요. 힘들대잖아요. 희망이 없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떤 국가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탁한 거야. 게다가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하는 거에서 느끼는 치안과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게는 어떤 흐름이냐라는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프랑스가 가게들이 느끼는 어떤 긴축이나 이런 긴축 예산안 또는 이런 부분에 또는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의 국채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나오는 비용 부담은 생각보다 좀 덜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프랑스 가계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담대예요. 네. 주택담보대출인데 생각보다 프랑스는 주담대 비중이 높고 신용대출이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주담대 같은 경우가 굉장한 장기 고정금리 형태예요. 물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이게 더 제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25년 만기예요. 근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끼면 27년까지도 또 연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기존 대출자들은 지금 금리 상승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주담대 금리가 사실 재정위기 이후에 ECB가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담대 금리가 빠지는 그림이 있었어요. 동시에 이럴 때 이제 집 투자 많이 하잖아요. 집 많이 사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프랑스의 주택 가격 상승률도 올라가면서 지난 15년부터 21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호황을 보였거든요. 네. 이제 그때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적은 금리의 집값에 이제 웰스 이펙트까지도 같이 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어떤 ECB나 글로벌리하게 어떤 긴축 현상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은 사실 가계 쪽에서는 더디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어쨌든 금리 인상기에는 프랑스 사람들은 또 저축 성향이 제법 높습니다. 한 17% 정도 됩니다. 미국이 이번에 4.4%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거네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금 금리에 예금을 넣어놓으면 당연히 이자가 붙겠죠. 네. 게다가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계에서 느끼는 부담은 물론 모든 가계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 안에서 잘 굴러는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결국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가계 딜 레버리징으로 인해서 네. 버티고 있는데 네. 우리 국장 5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계 딜 레버리징 때문에 약간 문제가 또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급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프랑스 문제는 정치적인 그 뭔가 문제만 해결되긴 좀 어렵겠지만 어떻게 앞으로 좀 이렇게 해결될 만한 이슈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요 상태로 계속 지지부진하게 좀 끌고 가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제가 금리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의 스프레드인데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의 어떤 국채 금리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독일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간주를 하고 네. 여기에서 각국의 국채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푸독 스프레드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 나오고 있어요. 저 올라갔을 때마다 계속 위기와 브렉시트와 네, 맞아요. 네. 이 큰 사건들이 있었을 때 이제 강하게 올라갔었고 최근에는 이 프랑스발 어떤 정치적인 교착 또 재정적인 불안 이런 것 때문에 프랑스 스프레드가 푸독 스프레드가 더 확장되는 국면이 사실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높이는 임계치를 넘었네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지금 이탈리아 재정 위기 때를 넘어선 상황인데도 장기 에버리지 선을 넘었는데.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봐라. 드리려고 하잖아요. 좀. 그래서 사실은 네. 수치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본인들 국가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우리 진짜 문제 심각해. 그러니까 긴축해야 돼.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영국이나 이탈리아 뭐 유럽 재정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도 지금 프랑스의 푸독 스프레드는 이렇게 높아져 있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라는 건데 알았다. 독일이 잘못했네. 네. 왜요? 프랑스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스프레드가 독일이 잘못된 독일이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 분명히 있어요. 좋은 거를 잘못했다고 하면 어떡해. 네, 독일이 아무래도 이제 재무 재정이나 이런 거를 워낙에 건전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네. 계속 자국으로 이제 독일 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리는 그림이 가면서 독일이 사실은 내년에 돈을 되게 많이 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인식이 되면서 독일의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고 프랑스의 경우가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곤 있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일단 우선적으로 ECB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ECB가 네. 역할을 하면 된다. 네, 왜냐하면 사실 여러 위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럽 은행권들은 상당히 안전판들을 많이 마련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유럽 주요 은행들은 다 글로벌 시스테믹한 IB에 해당이 되면서 자본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전판들이 많이 마련이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제법 생겨나고 있어요. 특히 2022년 같은 경우엔 이제 ECB가 TPI라 그래서 네. 우리말로 하면 뭐 전송 보호 수단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로존의 특정국 국채가 이제 급등을 할 때 금리가 급등을 할 때 ECB가 조건을 걸고 좀 무제한적으로 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불안이 다른 국가에 확산되는 거를 조금 막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보호 수단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든지 프랑스가 위험해지고 어쨌든 글로벌리하게 유로 내에서도 거의 뭐 탑2 국가인데 얘네가 위험하면 ECB가 해결을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프랑스의 스프레드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이것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그림이나 이런 네. 것들로는 아직 전이가 안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또 얘기 드렸던 환율적인 부분도 어쨌든 본의 아니게 달러가 약세로 가고 유로가 강세로 가면서 네. 자금이 경색되기보다는 또 자금이 투자성을 가지고 이제 또 들어오는 그림도 같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주변국들의 펀더멘털이 개선된 것도 분명히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피그스 국가들이 아까 제가 첫 장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재정 적자나 정부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개선된 거를 보셨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의 이런 이슈는 프랑스의 것이야. 우리는 경제도 탄탄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충분히 건질 수 있어라는 방어력이 생긴 거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심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강하게 인식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TPI 이게 조건부 퀴네요. 맞습니다. 네, 결국 유럽 연합이니까 프랑스의 문제를 너도 네. 나도 다 한번 떠안아보자. 네.
네. 네. 유럽 좋겠네요. 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TPI를 사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프랑스가 재정적으로 건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조건 자체를 깨고 있잖아요. 아까 EU의 권고 자체를 이제 무시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와줬을 때 그 다음은 어떡하죠? 라는 거죠. 계속 도와주나요? 그쵸.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국가들도 힘든 국가 많은데 그럼 다 도와줄 건가요? 그게 아니니까 사실은 프랑스의 굉장한 수준의 어떤 조건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 프랑스는 자존심이 있는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수용을 하고 그렇게 허리띠를 그리스처럼 졸라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프랑스 자국 내에서의 노력이 먼저 수반되고 그다음에 ECB의 도움 또는 더 나아가서는 뭐 다른 국가들의 어떤 조금씩 도움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될 수는 있는데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재정 적자도 심각하고 정부 부채도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개선이 되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사실 그게 경제 대국의 어떤 가지는 기본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조속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좀 빠르게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상황이죠. 제가 사실. 이 문제는 진짜 밥상머리에서 한 몇 시간 같이 토론하거든요. 제 가족이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의 문제예요. 네. 자존감 높은 사람은 사과를 하고 자존심 높은 사람은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꾸지 않는다고. 프랑스에서는 지금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변해야 맞습니다. 돼요. 소중하다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 사과하고 틀린 거는 바로 잡고 잘못된 것은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계속 글로벌 이야기는 좀 이렇게 암초에 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아쉬운데 영국 얘기도 살짝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영주 차장님 네. 너무 똑순이 완전 말씀 처음 출연하신다는데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그녀의 호는 똑. 똑 이영주 네. 차장님 저희가 추석 끝나고 시간 한 번 더 내주십시오. 네. 네, 유럽 얘기를 지금 프랑스만 할 게 아니고 영국 할 것도 있고 또 자산 배분 이야기 사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도 많잖아요. 그 아이디어도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다시 연말이니까 간간히 유럽을 이제 볼 때가 됐어요. 좀 네. 불안불안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불안한 부분 점검 그리고 자산 배분 관련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또 추석 연휴 끝나고 조만간 10월 중에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분석실의 이영주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